경우에는 같은 글자가 이렇게 세 번 쓰일 수가 있어. 이럴 때에는 같은 글자가 세 쓰이면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다수. 그러니까 귀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귀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소곤거릴 섭자예요. 소곤 귀에다 대고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대개 성에 쓰이고 있어요. 섭씨. 그래서 그 중국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서비평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자는 지난번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활자에 보면은 이렇게 쓰인 것도 있고 이렇게 쓰인 것도 있죠. 이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요게 맞다 그랬죠?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써도 안 된다. 왜 그래? 음이 여기 들었다 그랬죠. 이자가 무슨 자라 그랬죠? 따로 쓰면은 줄기정자. 이자를 따로 쓰면 줄기정자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원래는 이렇게 흙이 있고 흙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흙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의 형태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흙도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 흙더미를 위에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을 써놓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자로 써서 쓴 것인데 이자가 이렇게 해서는 음이 좀 변해가지고 모르게 돼요. 성으로 됐으니까 이거 역시 형성자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이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남을 잘 선도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그 왕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요구다. 그러니까 이 성자 이 소복하는 분들이 제대로 쓰려면 내가 전시에 봤을 때 별로 보질 못했어요. 대개는 그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나. 아주 조심해야 돼. 진짜. 거기 지금 이 들을 청자도 거기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지금 활자는 뭘로 되어 있어요? 7번에 나와 있죠? 네. 활자가 임금왕처럼 되어 있죠? 네. 임금왕처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정자를 써서 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음이 정으로도 나고 청으로도 나요. 그래서 이자를 들을 청하는 것은 음이 여기 들어있다. 이게 형성자다. 한자에서 85%가 다 뭐라 그랬어요? 형성에 속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음이 다 들어있다. 이후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뭔자가 돼. 지청자하는데 여기에 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손수에 보면은 이것은 지난번에 손을 설명했는데 손의 모양을 보던 글자인데 그 붓으로 쓰일 때는 여기 제방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제방변이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제주제자처럼 돼 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얼른 가르치기 위해서 제주제자인데 같은데 방으로 쓰이는 글자다. 이렇게 해서 재방변했지만 맞지 않는 소리예요. 여전히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손수변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손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라고 했지 이걸 제주제자로 해놓으면은 이런 것이 여기 왔을 때 이게 제주가
하얗단 말인가? 대단히 이상하단 말이야. 하여튼 여기 이게 손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 손으로 치는 것이다. 손으로 치는데 소리가 팍팍 나는 것이다. 손으로 치는 박자, 박수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음으로 쓰인 것이지 여기에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을 보여. 거의 다 그 손숫자는 왼쪽에 쓰이는데 그게 전부 손 동작을 나타낸 글자들. 손 동작을 나타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지죠. 그 음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만 따로 뗐을 땐 정이고 옛날에 발음은 병인데 그러니까 병으로 읽어야 될 건데 우린 지금 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사실은 원래는 병이라고 읽었던 글자예요. 옛날에 병이라고 읽었던 글자인데 내가 연구한 것으로는 북송 때 1072년부터요. 정확한 연대는 1072년부터 북송에서 이자가 다로 병에서 다로 변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격음화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로 읽는 것이.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자를 읽을 때 따 이렇게 따. 그러니까 따워 따리 이래. 내가 너를 때리겠다 했을 때 뭐 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왜 타가 이렇게 타로 됐냐 했을 때 이것은 아마 어감상의 문제. 저 사람을 지금 친다고 할 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좀 타격하시오. 그거 별로 힘이 없다. 타격해라. 이렇게 타고 이럴 때 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음화 현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북송 시대의 변형이 돼서 그렇고 북송 이전에 이 글자는 원래는 병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는 손숫자고 여기는 정인데 타로 나온다면 음으로 봐서는 도저히 뭐가 돼? 회의자가 형성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배우는 데인 거다. 모기를 보고서 칼을 뽑는다. 견문 발검할 때 이때 이 발자는 육서에서 뭐에서 구겠어요? 역시 형성이라고 해요. 요것이 발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이렇게 그 개견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따로 써놨을 때는 개다리 얼굴 발자에게 개다리 얼굴 발자 음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뽑을 발자라고 뽑을 발자 발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형성자다. 그런데 이자를 쓸 때에 주의할 거는 활자에도 보면 이렇게 쓴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버두지 않고 점 찍어놓은 걸 써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개견자를 쓰고서 이렇게 비추는 글자인데 이제 이 자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 발자가 쓰이는 글자가 꽤 있어요. 이자를 쓸 때에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 보두자 쓰고 점 찍으면 안 돼. 이런 거 이제 주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발에 대한 글자. 역시 발의 모양을 본뜨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발족의 해서체에 가면 입구자가 있지만은 그 입이 아니라 무릎의 둥근 뼈가 변형이 된 것이다. 그거 볼 수가 있죠. 거기 지금 두 번째 글자는 각골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종정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종정문. 바로 무릎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족이 부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족이 왼쪽에 쓰이는 거 거의 다 그렇게 왼쪽에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족이 우리가 다른 글자에 성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쓸 때에 이자의 발음은 재촉한 촉자니까 족에서 음이 좀 변해. 그러니까 이런 때는 형성자로 쓰입니다. 여기에 음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어금니 야자를 보세요. 그 어금니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그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어금니의 어떤 형태를 그려놨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어금니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 자가 변형이 돼서 오늘날 이와 같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원풀이를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바로 코끼리의 그 상하다 하고서 그려놨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 지금 자형을 볼 때 이것은 좌우의 어금니에 옆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을 그리는 건데 이걸 코끼리의 그 상하로다가 본다면 대단히 문제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가 역시 부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숫자로 쓰여요. 그런데 이때의 아는 바로 앞니가 아니라 어금니를 그립니다. 어금니. 그 다음에 그 혀설자를 보면은 이 혀를 아까 입구자를 이렇게 했고 또 입구자에 혀가 이렇게 날름거리는 것을 그려서 오늘날 자가 문자가 됐어요. 가로 활자가 됐죠. 그렇다면은 혀를 그려내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게 벌써 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혀를 상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혀를 상형해 찾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혀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렇게 혓바닥이 둘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뱀의 혓바닥을 그린 거죠. 뱀의 혀는 몇 개로 돼 있어요. 반드시 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혓바닥이 둘로 날름거리는 걸 그려놓으면 누구든지 보고서 이건 혀구나 얼른 알 수가 있다. 이건 얼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골문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점까지 찍어준 게 있어요. 점이 이때 이 점은 뭘까요? 이게 독이라고. 그 뱀의 혀에서 나오는 그 독을 이빨에서 나오는 독을 막 그려놨어요. 각골문에는 이렇게 점 찍어놓은 글자도 있어요. 그래서 설이 역시 부숫자로 쓰이는데 문제는 뭐지? 이것은 혀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데 집사자인데 집하고 이 혀하고 관계 있을 까닭이 없어. 여러분들이 집사자를 한번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저 뒤에 새겨놓고서 이런 게 이제 아주 문제거든. (139페이지죠) 139페이지 보면 집사자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지문을 옆에서 보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자는 사실은 뭐가 변했습니까? 주춧돌이 변한 거죠.
죽돌이 변한 건데, 아, 이걸 효설 부수에 가서 찾게 해놨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외형만 보고 온 것이지, 이 자의 의미를 보고서 해놓은 게 아니다. 그걸, 집사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지? 사하고 옥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옥이 크죠? 그래서 사람의 집은 작게 짓을수록 사람이 길하다. 집은 크게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괜히 해보는 것이지 자원주의는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은 적당하게 작게 짓고 살아야 사람이 길어지 크게 지어놓으면 죽음 시점인데 이를 시점이니까 죽음에 이른다. 아무 집을 크게 지어놓고 살면 별로 그렇게 이롭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원주의에는 안 맞고 그냥 얼른 외형만 보고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설이 왼쪽에 쓰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직관자가 있죠? 이것도 안 맞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자는 쓸 때 이렇게 합식변에 써야 정자지, 이렇게 집사 옆에 기자를 쓰니까 숙자가 반드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균관이죠? 이 성균관이 있는데, 성균관이라는 관이 뭐냐면은, 옛날에 관원이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면은, 오늘날처럼 뭐 호텔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원이 갔을 때에 밥거지 지어주는 집이 관이에요. 옛날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밥거지 줬어요. 그래서 그게 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밥식변에 써야 정자지 이렇게 쓰면 이건 숙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관할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 이 효설부숫자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벌써 이 부숫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데 그거 단 두 자가 있는데 이런 거 뭐 때문에 두냐 그러지. 그 다음에 그 마음심변에 보면은 본래 심장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심장의 모양을 본뜬. 그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거기 지금 각골문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볼 때에 좌심방, 우심방이 있고 거기에 그 정맥, 동맥이 다 있어요. 이거 보면은 벌써 은나라 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해부를 해봤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해부를 해봤음. 그래서 가슴 쪽에 있는 심장은 무슨 수를 끓일 거지? 심장을 봤기 때문에 끓였다. 그러니까 이거 그 한자라는 거는 원시 상태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화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만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심이 다른 글자의 왼쪽 부숫자로 쓰일 때는 그렇게 마음심변으로 해서 쓰는데 심이 부숫자로 쓰인 글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마음에 관계되는 말이 많으니까. 심이 본자로 쓰인 거 반드시 피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잘못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에 이 자루를 그린 글자인데 자연히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심의 부수에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외형만 보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심은 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써야 이게 마음심자의 정자다. 그 다음에 심이 아래에 쓰이는 거는 그건 거의 다 마음에 관계되죠. 거리이라든지 질망이라든지 전부 거기에 심이 왼쪽에 쓰인 글자 지금 여기에 뽑은 건 25자는 1800자에서 뽑았을 뿐이에요. 이외에 자전을 찾으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몇백 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자전을 이걸 공부하면서 자전을 다시 마음심을 가서
차려보면 훨씬 더 익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강조가 돼. 그러니 예를 들면은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 무슨 뜻이죠? 용서할 서자라고. 그러니까 벌써 용서하는 건 무엇으로 용서해? 마음으로. 그런데 이 자는 따로 때문에 무슨 대? 여인데 음이 뭘 변했어? 그러니까 역시 육서에서 뭐에 속해? 형성에 속해. 여자가 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형성자인데 또 회의도 겸한다. 한자 중에는 회의를 겸하면서 형성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여자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건 어떤 거예요? 본래 성선설에 의하면 본래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과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그냥 악하게 하는 건 본래 성선설에는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같이 하는 것,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한평생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만한 글자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공자가 서야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많은 글자 중에 서자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났다도 용서만 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아유라는 글자가 또 있잖아요. 이건 뭔데? 분노하려자. 그러니까 마음과 같지 않고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노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것이다. 원래 그 착한 마음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그대로 못하고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형성자면서 뭘 겸했어요? 회의를 겸했다. 그러니까 한자 중에는 형성자면서 회의를 겸한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형성자로 쓰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의성자 같은 건 순수 형성자지만은 대부분은 뜻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뜻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이건 뭐에 속할까요? 육서에서 뭐에 속해? 왜? 무슨 뜻이니까요? 밭하고 마비. 그래서 내가 자원투에 어떤 사람이 시중에 나온 줄 보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무슨 농사를 지을까 생각하는 거란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밭전자가 아니라 원래 이자는 이렇게 쓴 글자가 변형이 된 것이. 이것은 이 정수리 신자예요. 정수리 신.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서 해요? 머리와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회의자예요. 회의자. 그런데 이것이 밭전자인지 알고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무엇을 심을까 생각하는 이런 거 참 아주 차마 보기도 민망해. 그렇게 엉터리로 막 설명을 해. 이제 마음 신자를 밑에 썼을 때에는 이렇게 두 점 찍어서 이런 마음 신자의 숫자도 있다는 거죠. 저런 경우에 점을 이쪽에 하나만 찍어놓으면 대단히 잘못된 문자가 되거든요. 점을 두 점.
피열자를 보면은 그릇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피를 그리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어디서 그렸냐? 핏방울이 그릇에 떨어지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각골문에 보면은 그렇게 바로 그릇 안에 핏방울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옛사람들은 이걸 보면 바로 핀지 알았다. 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생피를 그릇에 받아서 신에게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글자를 보면 바구나 피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피열부 숫자가 있는데 그 피열부 숫자도 거기에 보면은 무리중자가 있죠. 무리중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전을 찾으려면 반드시 이 피 혈자를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자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사람인자, 요것도 사람인자, 이것도 사람인자 이렇게 이제 돼지 시자를 써면 안 되는데 복첩에도 이렇게 쓴 글자도 있어요. 잘못 쓴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무리중자의 원자는 어떻게 썼던 글자냐? 아까 같은 글자를 세 쓰면 뭐라 했어요? 다수를 의미한다 했죠. 근데 사람인자 쓰니까 다수를 의미해서는 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각골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썼던 글자예요. 이렇게 썼던 글자인데 나중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 무리중자의 원뜻은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는 영토전쟁이 아니라 노예를 포로 전쟁했어요.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뙤약변 밑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무리중자가 아니라 노예 무리중자예요. 노예 무리중자인데 그만 이자가 자꾸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피혈자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혈자가 아니라 바로 뭐야 돼? 날일자야 되는데 저렇게 오늘날은 피혈자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사실은 그 한자가 변형되면서 와전된 글자도 있어요. 저렇게 와전된 글. 와전된 것이. 요 무리중자 쓸 때에 주의하시오. 이 사람인자 셋을 해요. 사람인자 셋. 여기 사람인자 셋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토끼 상자를 쓸 때에는 모래 돼지 시자가 들어있어요. 이자하고 혼동만. 그래서 이제 이 피글자가 다른 글자의 성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자지? 흉자지, 흉. 긍휼이 여기다. 긍휼이. 아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긍휼이 여기다. 그랬을 때, 사람 좀 같지? 어떻게 생각해? 긍휼이 여기다. 아까 그거에 맞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순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불쌍히 얘기했고. 그래서 요때 이자는 지금 입수에서 뭐 했어요? 경성. 혈인데 뭘로 변했어? 혈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그 털모자. 원래 털이 빽빽이 나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털모자를 원래 각골문에 보면은
그 지금 피부에서 털이 여러 개 난 걸 그려놓은 그자가 자꾸 변형이 돼서 이렇게 털업 모자가 부숫자로 쓰이는 게 털업 호자가 있다. 털업 호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죠? 지금 가을 털이니까 털업 호자의 가을 털이니까 여름에 털은 엉성해요. 그러나 가을에 털은 털갈이에서 아주 고운 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 그 짐승의 털만큼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할 때 강조하는 말이야. 추워도 없다. 그러니까 가을 털만큼도 이럴 때 없어요. 그러니까 털 가운데도 가을 털이 아주 가늘들. 이자하고 대단히 비슷하죠. 이것은 박자예요. 이거 본동어면 대개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건 박자예요. 그가 이것은 그 은나라 때의 수도 이름 박자예요. 은나라 때의 그 서울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 택자를 쓰는 거하고 모자를 쓰는 게 다릅니다. 이거 무슨 자죠? 필자의 가나리.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획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무슨 털을 만드니까 털을 못 자르니까 해놨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씁니다. 반체절. 여러분들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간체자 이런 말 쓰고 또는 약자 이런 말 써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중국의 짐승 정확한 명칭은 간화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 간체자 약자가 아니라 간화자가 정확한 명칭. 그다음에 그 머리 숫자를 보세요. 사람의 얼굴에 눈과 머리털을 그려서 머리를 나타낸 글자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 각골문에 보면은 눈을 그리고 그 위에 머리털을 그려놨거든요. 그게 머리 숫자. 그 머리 숫자에 이제 그것이 역시 부숫자로 쓰여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썼으면 이게 부숫자로 쓰였나요? 모르세요. 이제 이것은 성부로 쓰인 거죠. 부숫자로 쓰인 게 부수는 여기 있잖아요. 이건 성부로 쓰였으니까 이것이 지금 도루육해지만은 이 숫자가 음이 변한 거죠. 역시 형동제. 이게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이걸 음이 상당히 많이 변해버렸죠. 도자 때문에. 머리 숫자, 부숫자가 이런 글자가 있긴 있는데 이 글자는 여간에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종구라고 읽는 것이 종구. 여기 음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숫자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신 가운데 복을 그 악귀를 쫓고 복을 불러드리는 신이 종구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쫑후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박자니까 벌써 이거는 뭔 짐승인 걸 알 수가 있죠. 박쥐 복제. 그래서 종부 그림에 보게 되면 대개 이 종부의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난 사람이 칼을 들고서 사악한 귀신을 쫓고 하늘에서는 박쥐가 5마리가 날아오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박쥐를 5 그릴 때에 이자하고 음이 같아. 그래서 대개 옛날에 그 장식, 왜 저 장롱 같은 데 장식에 보면 박쥐 고리를 해놨죠. 박쥐를. 그건 바로 복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복에 복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박쥐 오면은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에서는 그것을 복과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옛날 그림에 박쥐를 5마리 그렸으면 그건 오복을 의미합니다. 오복. 이와 같이 거기에 이제 내가 그 그림도 전부 직접 그림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가가 그리면 나보다 더 훨씬 잘 그리겠지만 거기에 지금 종정문 또는 각골문과 연결해서 그 글자가 나오도록 그리려니까 내가 이걸 직접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렸는데 그렇게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밑에 종정문이나 또는 각골문하고 그림하고 거의 연계가 되죠. 그림 솜씨가 있지 않습니까?